안녕하세요, 이영재입니다. 오늘은 녹화일인 오늘의 전날 어제 날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월인데 기온이 무려 23.5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주 뭐 그 정도면 시원한 여름날 정도 아닐까요? 그렇죠. 네. 너무나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아마 열정의 남자 우리 강경문 씨는 훨씬 더 뜨거웠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어제 날씨 몸으로 겪으시고? 제가 대전에서 출퇴근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퇴근길에 이거 너무 더운 거예요. 더우다가 중간 경마장 좀 지나면서 내려서 잠바를 벗었어요. 운전하다가 잠바 벗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덥네. 해서 에어컨을 키게 되고 예, 또 하나 벗으셨어요? 아니요. 창문을 열고 싶은데 또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 1월 달에 에어컨을 켰다라는 거 이것도 참 희한하지 않아요? 에어컨까지 켜셨구나. 어제는 켤만 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참 기후 변동이 너무나 심한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지난주 방송에서 우리 패널분들도 새 결심 말씀하셨는데 워낙 이게 초기가 힘든 법이잖아요. 잘 실천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혜진 씨는 어떠세요, 지금까지?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영어 공부였거든요. 맞습니다. 네, 영어 네, 공부 이러면 일단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책 이만큼 쌓아놓거나 아니면 학원 등록해서 막 열심히 다니는 걸로 시작하면 금방 지쳐요. 그렇죠. 그럼 또 시험 공부. 네, 금방 지쳐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일상생활에서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로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이 이제 차량으로 이동할 때 이제 영어로 된 방송을 듣는 거예요. 원래 방송은 KBS, 라디오도 KBS지만 영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영어 공부할 때는 잠시 영어 방송에 몸을 맡기셔도 좋을 것 있으니까. 같습니다. 힘들지 않은 방법으로 아직까지는 예. 너무 공부 안 같은가요? 어쨌든 아니에요. 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영어가 안 되면 나연스쿨닷컴이라고. 예. 오늘 처음부터 폭주하시는 것 같아요. 한 주 쉬어서 그래요. 너무 예. 쌓였어요. 네. 이해하시고요. 예. 경문 씨는 어떠세요? 저는 그 소망이 뭐 저희 가족들 건강이었고 여기 계신 분들 패널분들 건강 그리고 시청자 도민들의 건강을 기원했잖아요. 그렇다면 뭐 운동을 시작하셨나요? 뭐 저희 건강도 있지만 예. 이제 방송에 나갈 때쯤에 저희 이제 아버지가 칠순 생신입니다. 생일 축하한다고 그래도 여기 나왔을 때 이 하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여기 있습니까 해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생신 축하드립니다.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부자시네요. 부자입니다. 정말 부자. 아드님이 방송에서 어찌됐건 소망들 잘 이루시고요. 연초 흐트러진 마음 있으시면 잘 붙잡으셔서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드디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지엘 씨와 함께 정말 많이 기다렸던 소식인데요. 미국에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신 건지 저희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공개할 때가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이거 아닙니다. 예. 미국의 중심에서 사삼을 외치다. 네. 그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다녀왔는데요. 예. 아직 어떠한 언론, 신문 방송에도 이게 공개되지가 않은 저희 우영판 단독, 단독 최초. 단독입니다. 이야. 저 단독 이런 거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네.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 우영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단독으로 고맙습니다. 담은 영상과 내용 한번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일단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달 27일 인천에서 비행기로 14시간을 날아서 미국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셨군요. 예, 지금 덜레스 공항을 출발해서 지금 워싱턴 DC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생애 첫 유버 서비스,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예. 워싱턴 DC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그 볼티모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인 그 성당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28일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예. 이 제주에서 공수된 4.3 관련 책자와 브로셔들인데요. 지금 참석자들에게 지금 열심히 나눠주면서 이렇게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저 책이 미국에 배포되다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행사 끝날 때까지는 거의 한 200분 정도 이렇게 한인들이 오셨어요. 아마 이제 일단 잠깐 합창하는 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제주에서 참석한 이제 카톨릭 합창단, 제주에서 이 제주의 간 아들 친구들이군요. 딸들입니다. 네.
볼티모어에서 이오도 산하가 이렇게 울려 퍼지는 굉장히 청중들이 이제 이 집중하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지켜보셨는데요. 뜻깊은 자리였네요. 네, 영상은 직접 촬영하신 거죠? 네, 직접 촬영을 했습니다. 아주 전문가 영상이었어요. 굉장히 박수갈채를 많이 주셨어요. 아무튼 아이들 정말 기대보다 좋았고 막 아이들을 안아주고 싶고 막 그랬어요. 감동적이셨습니다. 감동이었죠. 신선하고 감동이고 정말 4.3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 전해져서 아까 말씀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네. 그런 메시지 감동받았습니다. 그 피해를 당하면서도 내가 피해자라고 말하지조차 못했던 그 많은 그 상상 유족들의 그 아픔이 느껴져서 우리가 그 전엔 몰랐지만 알았으면 같이 이 아픔을 나누고 또 바로 잡아야 될 게 있고 그 원인을 알아 나중에 또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 내가 어떤 걸 바꿀 수는 없지만 같이 하면서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떤 나의 작은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짧게는 뭐 한 5년, 10년에서 길게는 50년 정도 지금 미국에서 거주하신 그 교민들이십니다. 그러니까 4.3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인데 이날 합창제에 참석하시고 얘기를 들으면서 4.3 사건에 대해서 다시 반추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관련해서 이제 뭐 제주에서 이제 카톨릭 합창단을 비롯해서 현지 음악가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좀 서로가 교류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한 평화와 번영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그런 아름다운 선율을 함께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제주 카톨릭 합창단들이 굉장히 기립 박수를 많이 받았어요. 큰일 했네요, 이번에. 예, 깜찍한 율동. 예. 제주도 알리고 4.3도 알리고. 그렇죠. 아마 볼티모어 저렇게 성당에서 제주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게 이게 처음이 아닐까. 그럴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도 살짝 되는 게 있어요. 떨리는 것도 있었는데요. 다 같이 4.3 기억하니까 상당히 매우 보람찬 하루 했는 것 같았어요. 보람 찼어요. 네. 아, 제가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대한민국인들에게 저희의 노래를 불러주어서 너무 뿌듯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4.3 사건에 희생된 사람들이 너무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부른 평화의 노래로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예. 자, 그 영상 보는 내내 특히 우리 경문 씨랑 나연 씨가 아주 흐뭇한 표정을 미소를 머금고 보셨습니다. 물론 영상으로도 분위기가 좀 전해진 것 같긴 하지만은요.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직접 가신 분이니까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렇게 많은 인원이 모인 게 맞아요. 굉장히 좀 종교가 약간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좀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교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뜻깊은 그런 자리였었고 특히 이제 지금 미주 현지에 계시는 교민들이 많은 분들이 보면 주로 이제 과거 70년대, 60, 70년대나 이제 이후에 80년대 이민을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제주 4.3이 좀 지금처럼 어떤 전국화와 좀 어떻게 좀 제대로 바로 세우기 위한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합창제를 계기로 이렇게 좀 많은 관심도 받게 됐고 새로운 것도 많이 알게 되셨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이 행사를 주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 지금 아직은 이제 유족회가 아니고 유족회 준비위원회인데요. 그 준비위원장인 양영준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직접 제주에서 열리는 포럼에도 참석하시고 미주에서 준비하시는 여러 행사들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도하시면서 4.3의 어떤 이제 전국화를 넘어서 세계화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일단 연관성에 대해서 이제 좀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분도 또 직접 만나서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제주도에서는 4.3이 굉장히 가보니까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단체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앞으로 제주도 4.3의 모든
그 끝에 겨냥되는 포인트는 미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으면 나중에 제주도 팀들이 왔을 때 4.3에 대해서 홍보하기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부딪힐 것 같아서 제가 그 디딤돌하는 그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준비 중인데 저는 그 행사 위주의 어떤 그런 것들보다 여기서 특별히 제주도 4.3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발굴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지금 7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각 문서 보관소 같은 곳이 많거든요. 육군 문서 보관소, 그다음에 국립 여기 국회 문서 보관소에 제주도 4.3 당시에 벌어졌던 미군정에 벌어졌던 문서가 굉장히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발굴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여기서 저희들이 도와주면 그런 분들 도와주게 되면 4.3이 앞으로 계속 기억이 되고 4.3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앞으로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 인터뷰를 보셨지만 뭐 어쨌든 뭐 미국 현지에서도 이게 크지는 않지만 이제 4.3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여러 노력들, 작은 노력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지금 저 미국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지 교과서에 4.3 사건이 어떤 제노사이드의 그러니까 대량 학살의 한 사례로서 이렇게 소개되는 예. 우리나라 교과서도 아니고 미국 교과서예요? 예, 미국 교과서에도 그런 일이 지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시작이지만 지금 유족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런 거를 좀 더 확산을 시켜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연구할 수 있는 좀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 제가 의미 있는 분을 또 한 분 더 만났는데요. 그 제가 제주 출신 이 청년이신데 이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시는 분을 또 한 번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공부하는 게 뭐 경영학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인류학이라고 해요. 인류학. 예. 그러니까 인문학의 한 갈래인데 인류학을 통해서 미국에서 직접 4.3을 연구하려는 이런 시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에서 드물게 이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4.3을 주제로 박사학위에 도전하고 계시는 제주 출신 청년 김유정 씨를 만나봤습니다. 4.3은 내 운명이다. 라는 자세로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미국 자체에서는 4.3이라는 것이 정말 작은 부분이라서 너무나 관심도 너무 적고 그래서 해결해야 되고 넘어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미국의 사과를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그에 앞서서 좀 더 직접적인 관계를 건드리는 단단하고 튼튼한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근거 자료로 제시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부분들에 당신들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야만 또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내에 있는 시민사회하고도 이제 접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풍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터뷰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미국의 책임 문제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에서 열린 또 자리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우영팟을 위해서라면 제가 남극이라도 가겠습니다. KBS 단독 입수입니다. 혜진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작년에 6월 20일에도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제주 4.3 인권 심포지엄이 열렸었어요. 그때도 이제 교민분들, 그러니까 제주 출신이 아닌 교민분들도 많이 오시고 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성황리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국제 행사가 이제 고 기자님이 다녀오신 음악제에 이어지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았고요. 일단 제 생각엔 사실 저희가 제주도에 내에서 발생한 일인데 그 4.3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고 교육을 받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근데 미국의 책임, 미군정의 책임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미국은 자기네 땅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과거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열심히 얘기하고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현지에서 책임의 당사자라고 언급되는 한 측에서 비록 지금은 교민들과 조금 작게 시작하는 것일지라도 꾸준히 좀 미국 내에서 저변을 밝게 넓혀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올해 또 고 기자님 다녀오신 그 DC, 워싱턴 DC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권 심포지엄이 또 제주 4.3 인권 심포지엄이 또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행사가 좀 정리가 돼서 매년 좀 볼 수 있다면 네. 앞으로 제주 4.3을 미국 내에서도 바로 알리기에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 미국뿐만 아니라 그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행사가 진행됐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뭐 지난해 12월 대만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예. 대만에 그 2.28 기념관이 네, 있습니다. 맞아요. 네. 2.28 기념관에 가면은 그 이제 국제 인권 전시회로 해고 저희 그 4.3 예. 사건에 관련된 걸 전시를 하고 많이 있는데, 또 연계를 했잖아요. 대만 측하고. 그래서 이게 향후 2년 동안 그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보면서 그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들을 이제 대만 그리고 뭐 제주 이런 식으로 교류를 하면서 이게 가는 게 정말 세계화적으로 한층 다가가지 않는 거냐 저는 그 생각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 그 4.3 뭐 국제위원회를 설립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3의 진실을 국제적으로 명확히 밝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 아까 타이페이 미술관 인권전 전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전시나 뭐 연극 혹은 소설 같은 문화예술을 통한 4.3 알리기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 콘텐츠를 기반으로 뭐 언어가 번역이 되거나 공연 장소가 바뀌면서 좀 세계 무대에 4.3을 알리는 좀 완화된 도구인 것 같거든요. 뭐 가까운 예로는 2014년에 뭐 미국의 소노마 뮤지엄에서 인간 주체로 그 4.3 미술전이 열렸었는데요. 그때 역시 뭐 4.3 순이 삼촌 쓰신 현기영 작가님이나 동백꽃지다라는 시리즈 그림책 발간하셨던 강유배 작가님 등, 그러니까 대표적인 4.3 작가분들 모시고 가서 이제 심포지엄도 하고 전시도 3개월간 열리고 했더라고요. 그때 왜 지슬 있잖아요. 예. 저희 4.3을 알린 굉장히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인데 지슬 상영회도 하고요. 근데 그게 2014년 이후로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연계가 계속 되지 않았던 건데, 그런 방식으로 뭐 미국이든 다른 나라든 좀 더 지속적인 지원, 좋은 콘텐츠들을 계속 소개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 콘텐츠가 다시 뭐 미국이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도 있었을 텐데 저희가 관심이 너무 소홀했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이번 그 미국의 평화 합창제에다 어떤 사상과 관련된 미술이나 문학, 뭐 사진 전시회까지 앞으로 좀 곁들여진다면은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녀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잘 봤습니다. 저는 뭐 단독 있으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미국을 갔다 왔는데 오늘은 갈 곳이 더 많아요. 아주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나연 씨가 얼마 전에 또 외국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나연 씨와 같은 문화예술인이면 꼭 가봐야 할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디인 겁니까? 나오시마, 제가 나오시마. 25개 일본을 다녀오고 나오시마. 말았는데요. 예. 네, 나오시마라는 섬입니다. 문화예술의 섬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제가 일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취자도가 예. 왜 지방소멸 고위험군에 분류가 돼서 거기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조성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거의 일환으로 나오시마를 어떤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 다녀왔어요. 그 나오시마가 추자도랑 굉장히 여건이 비슷한 것이 다카마츠라는 어떤 지역에 도착을 해서, 공항에 있는 지역에 도착을 해서 배를 타고 1시간가량 이동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섬이거든요. 우리나라 추자도도 제주도에서 다시 배를 타고 1시간가량 이동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섬이잖아요. 근데 그 비슷한 여건에서 이제 나오시마는 어떻게 예술의 섬으로 이제 성공을 이뤄내고, 추자도는 여기서 또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를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는 시도인데요. 나오시마가 원래는 그 폐기물들, 산업 폐기물들 모여있고 하던 버려진 섬이었어요. 그 인구가 한 3,600명 정도 되는 작은 섬이었는데, 여기에 그 베네세 홀딩스라고 하는 교육 사업을 하는 회사가 여기를 예술의 섬으로 만들겠다는 정말 뜻을 품고 본격적으로 이제 1990년대 중반부터 안도 타다오라는 저명한 건축가, 그리고 저희가 뭐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현대미술 작가들 있죠. 뭐 쿠사마 야요이나 한국 작가 이유환이나 이런 유명한 현대미술 작가들의 뮤지엄을 짓거나 야외 조각품을 설치하거나 뮤지엄 안에 이 작가들의 컨텐츠를 가져다 놓으면서 굉장히 한 20년에 가까운 기간을 천천히 조금씩 이제 예술의 섬으로 조성해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가깝게는 이해 프로젝트라고 해서 도시재생의 사례로도 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좀 주민들과 같이 협력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 이해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섬에 버려진 집을 작가들이 하나씩 커미션을 받아서
지역 작가들과 지역 그 주민들과 협업을 해서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는 거예요. 이해란 게 집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아, 그렇죠, 이해 그렇죠. 프로젝트가 집 되는 거죠.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작가 한 명 한 명의 특색이 공간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전시 작품들을 설치할 때 지역 작가들이 실제로 협업을 하기도 하면서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기도 하고요.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성공을 했냐면 그 인구가 그 3,6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섬에 50만 명 가까운 분이 매년 이 프로젝트를 야, 보기 위해 찾아오시는데요. 인구가 3천 몇백 명인데 네. 50만 명이 찾아온다고요? 네네. 야. 그 비행기를 타고 그 지방 중소도시인 다카마스까지 가서 다카마스에서 또 1시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방문객이 찾아드는 것이고, 나오시마 자체가 이제 문화예술의 섬으로 브랜딩이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패키지 투어처럼도 많이 오시고요. 예. 네. 그래서 가장 성공 사례, 예술의 섬으로 만든 가장 큰 성공 사례라서 전 세계에서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유명한 사업 중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게 이해 프로젝트. 이해가 아까 잘 아시 집이잖아요. 집 영어로 아트하우스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1998년에 그 버려진 집, 그러니까 이제 빈집 7채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잘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여기에 그 빈집들이 그 갤러리 겸 그리고 예술가의 작품으로 변신해 성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으로 그 빈집을 활용한 이 도시재생이 감천문화마을이라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부산에. 예, 여기는 섬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바다하고 가까운 그 항구 도시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 한 저기 1950년대 그 피난민들이 그 이제 만든 마을, 그리고 뭐 한국의 마추픽추라고도 이렇게 불리우는 마을입니다. 여기도 이 빈집을 활용해서 많은 그 예술가들 그리고 건축가들이 그런 창작을 했고, 그리고 그런 빈집에서 그 많은 예술가들이 그 공방을 하면서 주민들과 같이 하는 여러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시재생이 빈집을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고, 그리고 그 저는 그 낙후된 그 마을, 그 인구 유출로 이제 된 마을을 뭐 낙후된 마을 그렇게 된 것보다는 잠자고 있는 마을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잠을 자고 있는 그 추자 섬에 이제 억지로 그 개방이나 도시재생을 할 게 아니고 나연 씨와 같은 뭐 예술가 그리고 건축가들이 이제 서서히 그런 개방의 문을 열면서 예술로 승화시키면서 결국은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소득 증대와 그리고 뭐 복지로 연결이 되겠죠, 결국은 나중에. 그래서 마지막에는 현대 미술의 그 성지가 될 수 있도록 나연 씨님께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또 할 말씀드리고 일이 참 싶습니다. 많으시겠어요. 제가 나연 씨가. 네. 어찌됐건 잠자고 있는 마을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언젠가는 깨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날까지 노력을 해야겠죠. 예, 장혜진 씨. 일단 저도 섬에 연결된 섬 옆에 있는 섬에 좀 포인트를 두고 이제 해외 사례를 좀 봤습니다. 김정 국방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역사적인 회담을 한 그곳 센토사 섬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70년대 이제 SDC를 통해서 뭐 싱가포르 달러로 그때 당시부터 한 9억 2천만 달러, 우리 하나로는 7,700억 원 정도를 막 투입을 해가지고 뭐 인공해변이라든가 수족관이라든가 리조트 이래서 휴양 레저 시설을 좀 꾸준하게 하나씩 조성을 해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유명해지지도 않았다가 차츰 입소문이 나면서 이제는 뭐 연간 관광객들이 이제 2천만 명이 넘는 뭐 이런 관광객들이 오고 있다고 해요. 투자도는 사실 지금 당장 여건상 어떤 사업자가 투자도에 투자하면은 내가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섬관광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다를 기대하고 곧바로 누가 들어오기는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보면 너무 멀리 가 있는 센토사를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그 개발이라던가 어떻게 특히 섬 지역 개발을 함에 있어서는 처음에 어떤 구상에서부터 기반을 다지고 만들고 운영하는 어떤 통합적인 계획, 그러니까 운영 사실상의 전반적인 주체가 하나가 있어서 그거를 계획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좀 구체적인 거를 안을 가지고 해야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 여기 예술의 섬이 좋다더라, 저기 예술의 섬이 좋다더라라고 해서 다 비슷하게 벤치마킹하면 굳이 여기 가파도 갔다 또 추자도 갔다가 뭐 이렇게 못할 수도 있으니 어떤 연계 코스로 만든다든지 뭐 기반을 다짐에 있어서 좀 더 차별화되는 계획을 좀 만든다든지 이런 도움을 통해서 지금은 멀어 보이는 센토사를 저희도 좀 사례를 참고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문화예술 쪽에서도 컨셉트를 정확히 잡아서 투자를 진심으로 아는 분이 이것을 좀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취자도의 발전을 기원하겠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메인 토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주도개발공사 24년 만에 첫 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파업이 끝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방송일인 오늘 기준으로 2주가 넘게 계속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오늘은 파업의 원인 그리고 해법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업이 왜 벌어졌는지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요. 고지열 씨가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자, 먼저 이 개발공사의 이 사상 첫 파업이 이게 과연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이거부터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이제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먼저 쟁의의 주체가 노동조합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쟁의의 목적이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 세 번째가 찬반 투표와 그리고 조정의 절차를 밟을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쟁의의 수단이 폭력이나 파괴 등을 동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만 놓고 보면 지금 개발공사의 파업은 굉장히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거죠? 네, 지금 현재로서는 네, 네 가지가 다 들어봤지 않나요? 네, 네. 현재로서는 다 일꾼 갖췄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합법 파업이라는 전제하에 일단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95년 그 민선 1기 때 신구범 지사 취임을 하면서 그때 만들어졌거든요. 제주도개발공사. 근데 지난해까지 삼성처럼 무노조 기업이었습니다. 무노조 기업이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결정적인 계기가 생겼습니다. 노조를 만들 수밖에 없는 바로 이제 삼다수 생산 공장에서 근무를 하시던 노동자 한 분이 사고로 안타깝게 이제 그렇죠. 숨지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노조가 만들어졌고 올해 7월부터 공사가 사상 처음으로 노사 교섭이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25년 동안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교섭을 올해 노측과 사측의 대표가 하게 됐는데, 자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뭐 성과 장려금, 명절 상여금, 노조 측에서는 300% 인상 요구했지만 사측에서 이제 난색을 표하면서 대신 20% 인상안을 제시를 했다고 해서 그래서 노조가 이걸 받아들였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제 사측에서 야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 야 새로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노조 측에서 야 이거 뭔가 그러면 우리가 서로 책임 있는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사측에서 뭔가 확실하게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걸 보니까 그 아담 스미스의 굿브론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손이 뭔가 움직이는 자주 거 아니냐. 언급됩니다. 보이지 않는 손.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협상이 지금 결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총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서 이제 총파업에 돌입을 했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 이제 이따가 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18억 원. 전체 금액 이제 18억 원의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게 결국 총파업에 돌입을 했고 오경수 사장이죠. 이제 오경수 사장이 파업 이튿날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혔고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만은 제주도가 사직서를 바로 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일을 마무리하는 것도 뭔가 매끄럽지 않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누가 직무대행 체제에서 누가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수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어쨌든 뭐 좀 이따가 다시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노조가 설립되고 첫 파업이다 보니까 노사 양측이 참 힘겨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진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공사 측 입장은 협상에 최선을 다했었다. 하지만 입장 차가 너무 커서 좁혀지지 못해서 결국 파업에 이르게 됐다. 그리고 공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지침이 있는데 거기서 정한 기준을 어겨서는 합의를 체결할 수가 없다.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지금 합의가 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핵심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게 결국 근로자분들의 근로 조건과 관련된 총 인건비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고 막판에 이제 협상이 이제 중단되면서 파업으로 나오게 된 가장 마지막 시점에서 논의된 게 전년도 총 인건비 대비 9.9%였거든요. 인상안이. 그래서 사실 그 지침에 따르면은 전년도 총 인건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시한 인상률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그 인상률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행안부 장관이 제시한 게 4.2%입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아무리 올려도 4.2% 이상은 오르지 말아야 거 아닙니까? 범위가 일단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개발공사에서 그럼 어떻게 했느냐?
9.9%가 어떻게 나왔느냐? 4.2%는 아까 행안부 지침 그 최대한 보장을 해주고 나머지 9.9% 중에 5.7%는 복리후생비로 지급을 하겠다라고 해서 협상안을 먼저 제시했다가 그렇다면 그건 예산 편성 지침을 어긴 게 아닌 셈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이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사실은 총인건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제주개발공사에서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다면 9.9% 안을 처음에 얘기를 못했을 것 같은데 그걸 놓친 그러니까요. 건지 그렇죠.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뚫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가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다라고 바로 잡은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개발공사 측에서 먼저 유권 해석을 의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의회에서 유권 해석 네, 받지 그런 말고. 생각은 사실 많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런 입장이고 이게 작년 12월 27일 새벽에 협상이 결렬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젠 전 사장이죠. 오경수 사장이 사표를 냈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표를 내고 바로 그 다음날 의사 수리를 했는데 가장 먼저 들었던 마음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파업을 한다. 이게 공사 설립 이래 최초 파업이다. 그래서 사장이 사표를 책임지고 사표 낸다. 그럼 파업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부정적이고 나쁜 행위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잘못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시그널이 되는 거거든요. 사장이 계셔도 지금 협상 테이블에서 최종 협의가 끌어나오지 않았는데 그럼 과연 권한대행이라고 하시는 분이 사장도 결정하지 못한 의사 결정 부분에 있어서 더 과감하게, 더 적극적으로 과연 의사결정을 하고 논의가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조건 중에 굉장히 악수를 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정말 이 사태를 현명하게 해결하려고 했다면 오경수이 원래 계셨다면 임기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사실. 올 4월까지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본인이 최종적인 안을 만들 수 있어서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셨어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고 싶어도 이제는 누가 어떻게 제대로 얘기해주고 뭐 어떻게 쭈삣쭈삣 하다가 더 길어질까 봐 되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예, 경문 씨. 저는 그 방송에 언론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한번 직접 대화를 한번 들어보자 해서 이 휴대폰에 찾아봤어요. 삼다수 계시는 분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지금 생산직 15년 이상 생산직 근로자 그리고 사무직 그리고 퇴직자 그래서 한 3분 정도를 여쭈어봤는데 잘하셨네요. 그래서 거기 문제가 뭐냐? 이 제주도 특성상 노조를 만들기가 가장 힘들대요. 그런 공기업이나 사기업 같은 데에서 이런 노조를 만들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막 친한 사람이 누구지 해서 그게 위에 그 임원급들이 찾는데요. 찾아갖고 저기 누구 칠엠씨니까 제가 일로 와보래 해갖고 야 그거 하지 말래라. 좀 잘 좀 골라게. 그런 식으로 또 하려고 하면은 또 저기 누구랑 친하지 잠깐 일로 와보래 해갖고 저기 하지 말래라 해서 이렇게 그 제주 지역 특성상 예 노조 만들기 힘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사망 사건 재작년이죠. 그 사망 사건 이후로 작년 2월에 노조가 설립되었다고 하는데 이 노조 그 가입 구석을 보게 되면은 그 4급 미만부터 이 사무직까지는 한 95% 이상 가입을 했고 그리고 그 생산직 및 하위직 근로자는 뭐 거의 다 노조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봉이잖아요. 가장 민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연봉인데 지난해 말 기준입니다. 지방 재정 통합 공개 시스템의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개발공사 연봉은 4,800만 원. 그리고 전국 16개 도시공사 평균 연봉은 5,900만 원으로 1,100만 원이 낮았어요. 네. 제주개발공사가 최하위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상위직, 그러니까 4급 이상은 최상의 연봉, 그리고 하위직은 최하위 연봉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개발공사에서는 노조 파업의 출정식을 열고 현재 제주도청 앞에서 파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아까 경문 센터장님 말씀하신 거 이어서 직원 간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산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없으면 지금처럼 어쨌든 제품 생산 자체가 안 되는 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좀 사람들을 살펴보고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마케팅 비용이 120억이고 사내 유보금이 2천억 원이 있는데 이 노조가 요구하는 복리후생비 인상분을
총 합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 예. 이건 인당 연간 200만 원 정도의 200만 원? 인상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좀 도민의 입장에서 어쨌든 연봉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다시 도민사에 환원이 되는 비용들이고 다 도민들이시잖아요.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좀 큰 맥락으로 인건비들을 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개인들이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싸운다는 개념보다는 좀 더 크게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파업이 미치는 영향 지금부터는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삼다수 생산 뭐 한두 달 문제였다고 하지만 그건 그렇다 치고 또 가공용 감귤의 처리가 무엇보다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이라도 타결 가능성이 막 보이면 모르겠는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거는 좀 장기화될 수가 있다 이런 전망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타결 국면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저 진짜 걱정하거든요. 예. 물 1, 2개월분 있다고 얘기하는데 당장 소비자들이 이 파업 보도가 지금 전국 방송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삼다수 지금 시장 점유율도 되게 위협적인데 지금 제주 삼다수 사 먹으면 1, 2월 전에 뭐 누적된 거야. 신선한 물이 아니야. 이런 이미지를 갖기 시작하면 그게 오래 갈 수 있어서 물도 정말 안심할 수가 없고요. 보다 이제 큰 문제는 감귤 가공 공장 문제죠, 사실. 이제 원래 작년도에 9만 톤을 수매를 했고 5만 톤밖에 처리가 안 됐고 지금 4만 톤을 다시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개발공사 그 역할을 지금 못하고 공장이 문을 닫은 상황인지라 일단 급한 대로 일회하고 롯데칠성에서 좀 가공을 서둘러서 해주기로 했고 나머지 지금 성가장에 있는 것들도 빨리 이제 좀 수거를 해가지고 일단 임시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감귤 농가에서 비축을 일단 해둬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감귤이 부패가 빠른 과일이어가지고 뭐 어떻게 뭐 몇 개월 어떻게 뭐 사과나 뭐 이런 다른 배처럼 어디 뭐 저장소 같은데 뒀다고 해서 나중에 가공을 하겠다 이런 지금 시스템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러면 비상품으로 돌 수도 있는 거예요? 비상품으로 돌 수도 있죠. 그렇죠. 감귤 농축액 생산과 관련해서 감귤 가공 공장이 이제 정말 저는 시급한 문제다. 이게 앞으로는 우리 감귤 농가에서 정말 크게 우려할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주에서 그 경제의 버팀목은 1차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그중에 가장 시급한 게 지금 감귤인데 감귤이 제가 패널로 와서 작년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을 태풍, 가을 장마 해서 그 수확이 어렵고 해서 지금 감귤가 하락에 지금 감귤 농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그 파업으로 인해서 그 전체 처리 물량이 1,500톤입니다. 근데 한 절반 가까운 700여 톤을 개발공사가 그 감귤 가공 공장으로 처리를 하는데 나머지 감귤이 뭐 이제 감귤 유통센터 및 그 성과장 처리로 가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포화 상태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스럽고 그리고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파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오늘 파업을 못하면 우리 일당이 없어서 월급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해서 가정 형편에도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제주도에는 대기업이 없잖아요. 그리고 중견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볼 때 그 감귤 농가 그리고 그 도민들 그리고 그 이제 그 청년층들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역으로 이제 개발공사를 봤을 때 강성 노조, 뭐 귀족 노조로 비춰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점이 좀 우려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좀 파업 사태가 좀 빨리 일단락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삼다수 지금 비축 물량이 아까 11만 2천 톤 정도라고 했는데 이게 보통 예전에 이게 삼다수가 굉장히 잘 나갈 때는 한 달 정도면 소진되는 물량이었대요. 근데 요즘은 경쟁사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2, 3개월 정도까지도 쓸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삼다수의 유통도 예전만큼 원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파업이 아니었어도 지금은 위기 상황인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정화가 먼저일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품 퀄리티나 홍보에도 또 다시 예산 투자를 해서 지금의 뭐 문제들을 조금 천천히 해결해 나가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 보여요. 예. 지금 답답한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지은 씨는 그 원지사가 지난 3일에 이제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삼다수 공장 파업과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요. 개발공사 노조 파업과 관련한 질문에서 이거 행정이 개입하면 앞으로 오게 될 경영진이 부담이 된다. 그리고 행정이 개입을 하면 행정이 모든 것을 떠안아야 한다.
노조가 처음 출범해가지고 경영진도 좀 약간 미숙했던 점이 분명히 있는데 노조와 대화하면서 합리적인 선에서 잘 된다면 예산 등으로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원지사와 관련해가지고 개발공사의 정상화에 대해서 본인은 뭐 개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개입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지금 어그러진 상황을 수습을 하는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충분히 달리 볼 수가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이 개발공사 조례에 도지사의 그 감독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도지사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그래서 기구 정원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인사, 보수, 퇴직금, 복무, 임원 추천위원회 관련한 이런 사항들 그리고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은 네. 도지사가 반드시 사무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따로 행정 따로가 아니고 공기업과 행정 자체가 하나인 거죠. 소위 공기업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기업에 특히 공기업이든 뭐 주식회사든 가장 의사결정의 최고 정점이 있는 거는 역시 이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회 구성을 또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이사회의 절반 이상이 원지사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는 한 발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 그리고 기상임 이사 가운데 2명이 제주도 그 환경보전국장과 그리고 예산 담당관입니다. 예. 사실 왜 그 공기업 이 이사회에 공무원이 2명이나 들어가 있겠습니까? 조례에 따라서 설립된 공기업인 만큼 공기업의 어떤 운영과 이런 사항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행정이 책임을 감시를 져라. 하고 책임을 네, 져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공무원분들 도대체 이사회에 몇 번을 갔는지 체크를 해봤어요. 개발공사가 올해가 아니다. 작년이구나. 작년 1월 30일 1회 이사회부터 12월 27일까지 모두 16번의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자주 열었네요. 예, 16번의 이사회를 열었는데요. 도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이사회가 딱 4번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뭐냐면요. 도청에서도 사실 이제 어떤 공기업 이 개발공사의 경영 상태라든가 어떤 노사 관계에 대해서 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고 그에 따른 책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거는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거는 빨리 수습을 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다음에 오는 사람이 이걸 수습을 하겠습니까?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잘 돌아가고 있을 때는 그냥 놔둬도 되지만 아니, 그렇죠.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관리를 해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파업의 여파는 어떤 식으로든 도민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원만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고요. 끝으로 해법을 생각해보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경문 씨부터 좀 들어볼까요? 어떤 해법이 있겠습니까? 저는 앞에서 아까 그 생산직 노동자의 얘기 그리고 뭐 연봉의 문제 그리고 복리후생비의 문제를 이렇게 들었을 때 꼼수일지 묘수일지 몰라도 그 이제 상위층 이제 피라미드죠. 이제 상위층은 연봉을 동결 그리고 중간층은 연봉을 최소 인상 그리고 하위층을 최대 인상 하면은 행안부 공기업 예산 4.2% 총임금에 맞춰지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여기에 부족한 게 있으면 복리후생비로 부담을 해서 어쨌든 간에 이거를 맞춰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야만이 하위층의 이제 연봉이 좀 많이 상승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실질적인 그 말씀해 주신 거고요. 조정면으로 들어가셨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네. 나연 씨 해법이 있겠습니다. 일단 사람 중심에 두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일을 하고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좀 큰 시점에서 이걸 접근하면 어떨까 싶은 좀 약간 낭만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생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고지일 씨. 제가 믿는 종교는 아니지만 그 종교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개발공사의 것은 개발공사에게. 제가 보니까 10대 오경수 사장, 9대 김영철 사장, 8대 오재윤 사장, 7대 박학용 사장, 그리고 그 전에 고계추 사장. 정상적으로 임기를 끝낸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예, 더 이상 그 정치에 휘둘리는 공기업이 아니라 스스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투명하게 경영을 할 수 있는 개발공사의 자리를 이제는
행정이 정치가 좀 마련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는 이번에 보면서 그 쟁행의 마지막 수단, 최후의 수단, 근로자들이 취할 수 있는 게 파업이거든요. 현장, 실제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과 물류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도에서 너무 관심이 없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7년, 2018년도에 우리 고등학생 한 명 포함해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있었을 때 제주개발공사가 공기업이지만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좀 면밀하게 봤더라면 이렇게까지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게 제 첫 번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그 예산 편성 지침을 봤더니 그 유사 동종 기간과 현격한 인건비 격차 등이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그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격한. 네.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에서는 도리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의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기 위한 근로자들의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태도를 좀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조 측에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단체 협약 체결 과정이 그 출범 직후에 어떤 한 해에 다 모든 걸 담기가 어려워요. 일단 기본적인 협약안 중에 일부 좀 정출을 하고 매년 어떻게 보면 좀 나아지는 방향, 연차적인 해결을 좀 목표로 하고 빨리 큰 틀에서는 지금 감귤 가공농장부터는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마음이 좀 많이 가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라.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얼마 후면 민족의 명절 설이 다가옵니다. 더 추운 겨울이 되지 않도록 조만간 좋은 소식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우영판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영 팟.